어쨌든 제가 아까 좀 잘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자체에서 아까 재고자산을 증가를 보여준 거는, 재고자산의 증가를 보여준 거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고, 현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에 적은 거고, 그런 감소한 합계들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뭐 그렇게 적는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뭐 전기랑 합계 시산표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거 자체를 작성하는 진 않아요 요즘은. 워낙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분계예요. 분계를 얼마나 잘 기록했냐를 사실 검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만큼 분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은 분계 자체가 너무 잘 되니까 윗사람들도 사실 분계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데 분계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실수하면 그거 걸러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갔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별거 없잖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까지 한 건데, 재무상태표로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다른 계정으로 각각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거고, 부채는 그러니까 부채랑 자본의 위치가 뭐 그렇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위치가 부채가 우측에 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우측에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이쪽에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과정들을 여태까지 뭐 쭉 좀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분계가 중요한 거고, 분계를 기록할 때 또 그 위치에 맞게 포괄손익계산서도 여기 보면은 비용으로 이쪽으로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분계를 할 때 비용의 위치, 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위치가 있으면 되겠죠. 포괄손익계산서 수익의 위치,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의 위치가 있으면 분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자산 부채 증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변동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계장도 얘기했고, 전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총계정 원장, 시산표. 그 기말 수정 분계를 왜 할 거냐? 기말 수정 분계를 왜 할까요? 일단 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말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재산을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그 변동을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 오늘 보여주고 내일 보여주고 모레 보여주고 매일 하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걸 재산의 변화를 어떤 시점별로 계속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 한 잔을 딱 먹는다고 쳐요. 이 물 한 잔을 먹는 순간 내 재산이 변한 거거든. 내가 갖고 있던 물에 이만큼 중에 10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내 재산이 변한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재산의 변화를 매 순간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보통 그거를 기말이라고 해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이 우리가 뭔가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간,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 재산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회계 기간도 예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 시점의 말, 요 시점, 요게 만약에 2016년도다. 2016년 12월 30일이 요 시점인 거죠. 이 시점에 내가 재산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내는 재산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나는 그걸 계속 기록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뭐 아까 잠깐 쉴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지급해. 지급하는 거래 자체를 어떻게 기록하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어떤 기간 동안 보험료라는 형태로 지급할 거냐? 내가 기록을 해요. 현금이 지금 100만 원이 나갔어. 현금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상대 계정을 도대체 뭘로 기록할 거죠? 이거 기간 내가 딱 나가면서 끝난 게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보험료라는 걸 지급했을 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년치를 내가 500만 원을 선납했어요 현금으로. 500만 원이란 돈을 누구한테 줬어. 근데 이 500만 원을 딱 누구한테 주는 이 순간 자체에 내가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500만 원을 딱 주는 순간 이게 비용으로 딱 확정된 건가요?
내가 500만 원 줄 돈 내가 그 다음날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날 취소하면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 주거든요. 하루치 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정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전액 다 이게 내 재산에서 없어지듯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기록했지만 이거 잠깐 맡겨놓은 것처럼 기록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건데,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산을 하려면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기록들을 내가 이 시점별로 내가 1년 뒤에 난 지금 7월 1일이지만 내가 이 기록을 딱 하면서 우린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그래서 딱 그 시점을 미리 생각해서 보험료를 내가 500만 원치지만 반년치 보험료는 250이잖아요. 보험료 250, 현금 500, 그리고 현금이지만 내가 미리 지급한 비용, 성급 비용 250, 뭐 이렇게 완벽하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그냥 이 거래를 보고 나서 이 거래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생각하고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이란 돈을 줬다고 이게 다 일시에 비용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재무상태표를 12월 30일 날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11월 30일 날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으래. 그럼 내가 기존 분계가 잘못된 거죠. 그 분계를 쫓아가면서 내가 12월 31일로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분계를 쫓아가가지고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게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이 자산은 계정들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발라내기가 쉬워요. 이거 비용들은 사실 엄청 많아요. 거래 자체가. 우리 손익계산서 기록 자체를 할 때 내 개인 카드 쓴 것도 아마 1년치 하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기업 100명이 있는 거는 100명이 카드 썼을 텐데 그걸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기록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 이게 시점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용들에 관련된 거래가 있잖아요. 이 거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현금이 분명 500만 원이 난 줄어들었지만 이 500만 원이라는 거는 일단은 비용은 아닌 거야. 자산이 변했냐? 내가 보험회사한테 미리 돈을 준 거죠. 보험회사한테 시점별로 일별로 결산할 수 있잖아요. 일별로 내가 만약에 365만 원이면 만 원씩 내가 줘야 돼. 그럼 만 원씩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걸 미리 받잖아. 왜냐면 만 원씩 주는 걸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1년치를 미리 받거든요. 걔네도 미리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1년간 보험료라는 걸. 그러니까 나는 미리 줬다는 거를 거래하는 시점에는 그냥 미리 줬다는 거를 표현하자는 거죠. 기록할 때. 그래서 선급 비용인 거예요. 이 선급 비용이 지금은 처음 보는 입장에서 낯설긴 하지만 이게 내 자산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내가 비용은 비용인데 이게 분명 비용은 비용인데 너한테 미리 준 거야, 보험회사한테.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건 비용이야. 근데 비용이지만 미리 준 거죠. 그래서 미리 줬다니까 내가 미리 줬으니까 아직은 내 거예요. 내가 미리 주긴 했지만 비용 자체로 떨어지기 전엔 내 거거든.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내 자산 형태로 자산 계정에 500만 원을 적어 놓은 거예요. 7월 1일 시점에서 맞는 거죠. 7월 1일 내가 거래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끔 이걸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계 처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건 회사마다 어떤 정책을 정하면 돼요. 내가 이거를 100만 원짜리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보험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게 선급 비용이니까 이거 선급 비용으로 적어놔야지. 거의 차가 몇 대일까요? 한 1만 대 정도 될 거잖아요. 1만 대 정도를 나중에 기간 계산해가지고 보험료를 안 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놓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말할 때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해서.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데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알고선 비용을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비용을 처리하자 이거예요. 나중에 이게 비용으로 이제 내가 결산을 하려고 한다. 그게 12월 30일일 수도 있고 8월 1일일 수도 있어요. 8월 1일 날 내가 전산을 딱 마감하고선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선급 비용이란 자산 계정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 거래처별 원장을 쭉 가지고서 보면서 내가 이 비용은 어떻게 안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 놓고 현금이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월 30일 날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럼 난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어요. 7월 1일 날. 근데 6개월치가 일단 이미 지났죠. 6개월치를 내가 그러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갔는데 난 6개월치 보험료를 내가 보험회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6개월치 보험료를. 이 6개월치 보험료는 이미 지난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봤자 못 줘. 내 보험료로 이미 납부가 된 거야. 미리 난 돈을 줬지만 내가 미리 지금 시점에서는 남은 돈을 내가 보험회사를 옮긴 다음에 이 돈을 나한테 주겠죠. 근데 줄 때 6개월치 보험료는 안 주죠. 이미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이게 기말 수정 분계인 거예요. 내가 선급 비용을 여기다 왜 200만 원이 됐지? 이런 실수를 하네. 250입니다. 차대가 맞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중요한 거예요. 분계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분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분계가. 이렇게 하면 근데 전산에서 받아들이진 않는데 기록은 돼요. 받아들였지. 이 마감은 안 되겠죠. 누르면. 왜냐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기록되는데 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은 되지만 마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해보니까 2분의 1 해보니까 보험료 250만 원은 이미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야. 이미 보험료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자산인데 외부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걸로 기록하는 거고 내 자산 중에 선급 비용 500만 원을 기록했지만 이 중에 250만 원은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험회사한테 미리 준 돈이 이미 아닌 거야. 난 미리 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500만 원을 기록해 놨는데 이만큼은 미리 준 돈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 자산이 아닌 거로 해서 그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표시하겠죠. 그래서 내 재무상태표는 7월 1일 시점에는 500만 원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손익계산서 비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적지 않았을 건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선급 비용이 이만큼 감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에 미리 준 돈은 이미 아닌 거예요. 250만 원은 쓴 거야. 이미 미리 줬지만. 그래서 그게 보험료, 비용 형태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면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대료를 미리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다. 건물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1년치 임대료를 미리 준 거예요. 그럼 나는 현금이란 자산이 1200이 생겼죠. 근데 이 시점에서 나한테 수익인가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미리 줬을 뿐이에요. 그냥. 나한테 임대료 수익이 아닌 거지. 그냥 난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해. 자기 이제 그만 임대 안 하고 나가겠대. 그럼 난 12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임대료로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얘가 한 달만 살고 나가면 난 나머지를 줘야 돼.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무는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돼요. 다시. 내 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1200만 원이라는 걸 지금 나한테 1200만 원을 줬는데 다시 달래. 나 지금 임대 계약 안 하겠다고. 그럼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채 계정 쪽에 있는 거고 이 거래 자체를 판단할 때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이쪽에 적는 겁니다. 이게 부채 계정이거든요. 부채니까 부채가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증가했거든요. 현금을 1200만 원 받았지만 아직까지 난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12월 달이잖아요. 12월 1일이었어요. 이게. 근데 12월 31일 날 내가 결산을 하려고 보는 거예요. 선수 수익을 보다 보니까 선수 수익 계정 과목에 모아져 있는 게 1200만 원이 모아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1200만 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벌써 한 달을 사는 거예요. 12달 중에 한 달을 사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해도 나는 1100만 원만 돌려줘야지. 1200만 원을 다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그 사람 한 달 동안 살았거든. 그래서 그 사는 거를 표현하려고. 나는 한 달 동안 어쨌든 임대료라는 걸 벌었죠, 돈을. 내가 줘야 될 돈은 100만 원은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왼쪽에 적고 그게 감소한 게 어떤 형태로 감소했냐? 이게 내 재산이 늘어난 형태로였거든요.
실제로 1200만 원이 중에 내가 1200만 원 줄 돈이 있었지만 다시 1100만 원만 줄 돈으로 감소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감소했다는 건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건, 그 내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냐? 플러스로 늘어났거든. 근데 그 재산이 변화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그게 자본의, 이것도 자본의 증가죠. 근데 그 자본이 어떤 형태로, 어떤 자본의 증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의 증가의 형태로 자본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여기 적는 거고, 선수 수익은 1100만 원 적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걸 또 보면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1억 2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10%야. 그러면 12억인데 1억 2천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아, 이것도 계산을 잘못했는데. 12억이면 내가 1억 2천을 줘야 되잖아. 그쵸? 1억 2천을 1년 동안 줘야 되는데 1년 동안 줘야 되는 게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1000만 원이죠. 계산이 잘못됐네. 그죠?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2천이야. 10%? 이렇게 하면은 1억 2천이 10%면 12억이니까 참. 여기다 점을 찍는 걸로 할까요, 그냥? 점을 찍으면 맞잖아. 1.2억 원을 내가 빌린 거야. 어쨌든 그런데 차입금을 내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빌리면서는 1억 2천이라는 게 돈이,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받았어, 12억을. 내 재산의 변화가 현금이 생기고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12억이 생긴 거예요. 이건 아까 보험료랑은 약간 달라요. 이 기록 자체는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시점별로 기록을 안 하면은, 근데 대출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어. 그럼 나는 3월 달에, 내년 3월 달이 아니라, 그렇죠, 3월 달에 지급한다고 칠게요. 그냥 3월 31일 날. 그리고 12월 달은 특별히 대출을 해줘서 12월 달은 지급하지 않은 거야. 이 시점이 됐어. 난 그럼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내 돈이, 나는 이렇게 기록을 잘 해놨어. 분기 기록을 잘 해놨지만 난 더 이상 나간 돈은 없거든요. 12월 31일 날. 근데 내가 11월 31일 날 이자 비용이 실제로 이때 이 날짜까지 10%로 정산했을 때 100만 원이 맞다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분명 생겼거든. 난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이 기간 동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난 분명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차입금만 있는 게 아니라 난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이자 100만 원도 생긴 거거든.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부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채 계정에 기록한 거예요. 자산의 변화 없었어요. 근데 부채의 변화는 있었던 거야. 내가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내 재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기말에 수정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록을 잘하고 그냥 왔지만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재산이랑 내 재산의 변화에 기록할 게 있나 없나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 고민해 본 결과로 분계를 하는 게 기말 수정 분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요. 고민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어. 내가 돈을 12억만큼 빌렸고 나는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12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달치 이자가 100만 원이었어. 그럼 100만 원이란 돈을 난 그 은행에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엔 있겠죠. 마음속에 난 이자가 10%였으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한테 줘야 돼. 나는 그 마음을 여기다 기록해 놓는 거야. 내 재산.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부채. 자본의 증가 있었나요? 자본의 증가 없었죠.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만 있으니까 내 몫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만 있었으니까. 재산이 변화할 때. 난 재산의 변화를 재무상태표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그 결국 내 재산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감소했냐 라고 보여주는 게 이 이자 비용이라는 걸로 감소했구나. 100만 원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100만 원을 적는 거죠. 왜냐면 비용을 이쪽에 적기로 약속했었으니까. 보면 이제 다른 걸 또 볼게요. 이건 또 반대죠. 내가 누군가한테 1억을 빌려줬어. 여기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200만 원이라고 적어놨네.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1억을 딱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고 12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줄 때 현금이 없어졌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져서 현금. 그래서 이쪽이 기록.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근데 난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 생겼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줬어. 난 분명 이건 근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한테 빌려줘서. 근데 그게 1억을 빌려준 거예요. 1억을 빌려주고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대여금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빌려준 돈. 그래서 이건 자산이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아니죠. 받아야 될 돈이니까 자산 목록에 적어놓은 거고 그 금액이 1억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기록 자체가 7월 1일 날 아주 잘 돼 있죠. 근데 이 시점이 됐어. 이것도 6분의 1로 해놓고 여기다는 100만 원이라고 잖아. 진짜 600이에요. 아니야. 8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8월 1일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연이자는 1000배.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결산을 갑자기 사장님이 8월 1일 날로 하라고 한 거지. 7월 31일 날 결산을 할 거야. 그럼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테 주기로 했거든. 이자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진 않았어요. 걔는 8월 1일 날 주려고 한 거야. 8월 1일 날 매달 1일 날 그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근데 난 7월 31일 날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미수수익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바꾼 데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미수수익이 이쪽에 있어야 돼. 자산. 그러니까 일단 이 분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난 미수수익이랑 난 분명히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8월 1일 날 난 분명히 다음날 7월 31일 날 내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다음날 난 분명히 받아야 될 돈이 있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자산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산에 표시하는 거고 부채가 증가했나요?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생겼어?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수수익이라는 건 자산 계정이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미수수익이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산 쪽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산이 그럼 증가한 거야. 미수수익이란 자산이 요거는 무시하고 미수수익이란 자산이 100만큼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 난 한 달 단위로 100만 원씩 받기로 했거든. 근데 7월 30일 입장에서 봤을 때 난 내일 돈을 받을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걸 자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자산이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대여금 자체가 변했어? 내가 빌려준 자체가 변하지 않았죠? 현금 감소한 거 그대로 있죠? 근데 나는 그냥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이자를 받을 거니까 그걸 적어놓은 게 미수수익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생긴 거구나. 이자로 형태로. 그래서 적었는데 그럼 부채가 변했나요? 부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결국 내 자본이 변한 거예요. 내 자본이 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자산이 증가한 거는 내 몫이 증가한 거예요.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내 몫이 증가한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럼 내 몫이 변하는데 결국 자본이 변한 거예요. 여기다 자본 이렇게 적어놔도 돼. 재무상태표만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근데 손익계산서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내 몫이 어떻게 변했냐. 그 어떻게 변했냐를 표현해주고 싶은 게 손익계산서고 그 어떻게 변했냐면 이자 수익으로 100만 원만큼 변했다는 거죠. 플러스로. 그럼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오겠죠. 플러스로. 내 몫이 증가한 거니까. 네, 그게 미수수익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건 앞으로 간 거고. 결국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걸 왜 했냐면은 어떤 시점에 기록한다고 해도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보험료라면 보험료를 날짜별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한번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번 기록하고 어떤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재산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시점별로 계속 시간이 변할 때마다 내가 보험료는
이게 1단인가요? 1단위도 아니에요. 1단위로 보통 결산합니다. 1단위로 보험료를 내가 계속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록해 놓고 그거를 기말 시점에 내 재산에 맞게, 정말 내 재산, 그 시점에 내 재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시점에 맞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맞게 내가 미리 납부한 돈이 500이 아니라 250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7월 1일 날은 500이었지만 12월 31일 날은 250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미리 임대료로서 미리 받은 돈이 12월 1일 입장에서는 임대료로 미리 받은 돈이 1200이었지만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자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변한 거냐? 이런 형태로 재산의 변화가, 이렇게 재산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 줄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 분계인 거예요. 처음에 기록했을 때 분계와 그 다음 분계 형태로. 왜냐하면 이걸 일별로 기록할 수가 없거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차입금이라는 거에 관련된 이자가 매일매일 발생하지만 그거를 어떤 시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재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점별로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형태가, 내가 누구한테 이자로 줘야 될 금액 자체가 100만 원만큼 늘었구나. 부채가 늘었는데 다른 변화가 없어. 그럼 결국 내 몫이 감소한 건데, 내 몫이 이자 비용이라는 형태로 내 몫이 감소했구나 라는 거를 기록한 거예요. 미수수익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자 수익만을 한 달 뒤에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100만 원이란 돈이 있는데 내 재산의 변화는 받아야 될 돈이 이만큼 증가했어. 그럼 부채가 증가했냐? 부채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자본이, 그럼 내 몫이 증가했겠죠. 내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안 증가했으면 자본이 증가했겠죠. 그 자본은 어떻게 증가했냐면 이자 수익이라는 형태로 증가했다는 거죠. 어떤 증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증가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 시점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